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전진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기톱 개혁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크게 쌓여 있었죠. 물가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기 침체에 취약계층 복지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데다가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선거 전망은 암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선거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아르헨티나 선거 결과 짚어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밀레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지 그 속내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악한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죠. 카자흐스탄이 세계 3위 히토류 매장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투자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에 비해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5%에 달했는데요. 관세 정책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1%에 비해 8%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또 경제와 이민, 외교 현안 등 다른 국정 항목에 대한 지지율에 비해서도 유독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또다시 격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마약 밀수 선박에 탑승했던 이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해 공격해 왔는데요. 미군은 9월 초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선박을 대상으로 15차례 격침 작전을 수행했는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64명에 이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주요 산유국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내년 1분기 추가 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12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 7천 배럴 늘리고 내년 1분기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8개국은 오펙 플러스와 별개로 2023년에 자발적 감산을 했다가 올 4월부터 증산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되면서 증산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오펙 플러스 22개 전체 회원국은 30일에 회의를 열어서 내년 생산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2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못하면 공격을 강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계기로 헤즈볼라와 1년 이상 분쟁을 벌이다 작년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는데요. 휴전협정에서 레바논은 국가보안군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고 미국도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저녁 영국 케임브리지 근처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힌 영국 국적의 32살 흑인 남성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데요.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국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밀한 도구를 쇠망치처럼 쓰면 안 된다. 네, 이 도구와 쇠망치로 쓰이는 건 관세인데요. 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 법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의 첫 번째 심리를 현지 시간으로 5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대법관들이 연말까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핵심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던 강력한 관세 활용 권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 말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첫 번째 심리를 내가 직접 방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두 하급 법원과 연방순회 항소법원 대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다만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1977년에 법이 대통령에게 특정 제한 없이 긴급한 상황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교 정책의 도구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일시적인 휴전을 얻어낼 때, 국경을 넘어서 유입되는 사람을 막을 때,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친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틀랜틱 카운슬의 국제 경제 의장인 조시 립스키가 현대 대통령들은 자산 동결이나 무역 차단과 같은 금융 제재를 활용해서 관세를 정밀 도구처럼 사용했지 관세를 쇠망치처럼 휘둘러서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 수단으로 쓴 적은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대법원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비상경제권법이 대통령에게 폭넓고 유연한 긴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대법원이 지금 보수 우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권한이 제한이 되면 외교 경제 정책에 대한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P통신이 이러면 외국 정부들이 최근에 체결한 무역 합의를 다시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판결이 불리해지면 관세를 거둘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시행하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부가 국가 비상경제권법을 사용한 건 이게 좀 빨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도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좀 오래 걸리니까 행정명령으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 이걸 지금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이요.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해도 우리는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차례차례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관세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 정책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지출할 선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가장 큰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온라인 대출업체 랜딩트리의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소비자와 소매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총 406억 달러, 59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이 소비자가 늘어난 비용 중에 70%에 해당하는 우리 돈으로 41조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같은 관세 수준이 작년 소비의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미국 소비자 한 사람이 선물을 사는데 네. 132달러 한 19만 원을 올해는 더 써야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이 1인당 평균 186달러 한 26만 6천 원을 더 들이게 돼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품목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 뒤를 의류, 액세서리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랜딩트리 측은 추가적인 비용이 가게를 뒤흔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소비자들이 올해는 선물 비용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로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네, 민주당 쪽으로 불지, 공화당으로 불지.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욕 시장을 선출하는 미니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네. 민심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데 좀 관심을 모으는 건요. 1월에 재집권한 이후 지금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미국 민심의 풍향기이자 내년 11월 중간 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요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51%, 5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공화당 후보를 9%, 14%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곳이 또 뉴욕시장 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4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무상 버스라든가 무상 교육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을 내세워서 민주당 안에서도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2위를 달리는 사람은 34%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쿠오모 전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이 민주당 강세적인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 하원 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공화당이 자신들이 우세한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의석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맞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은 다가오는 선거가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대한 초기 평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기 레임덕에 직면할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번 선거로 살짝 좀 맛보기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승리를 하면요. 야당으로서의 견제를 본격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또 이번 선거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맘다니 후보한테도 전화를 했답니다. 승리하면 내가 자문 역할을 맡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지 8년이 꽤 됐습니다. 됐죠. 네. 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고 있느냐. 민주당이 작년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실상 지금 당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 당 안팎에서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암투병 중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다는 건데 네. 문제는 8년 전에 퇴임한 사람이 나와야 될 정도로 민주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 매체 더 힐은 과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끌어낼 만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의문시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 후에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상당수 시민이 식품 무료 배급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선거를 하고 나면 패배한 쪽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선거가 셧다운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틀 뒤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고요. 다음 키워드 개미 구멍이 두굴 무너뜨린다. 네, 이런 위기감을 겪고 있는 곳은 영국 왕실입니다.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이죠. 앤드루 왕자가 성범죄 의혹 끝에 왕자 자귀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군주제 존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자로 앤드루 왕자의 자귀와 칭호, 훈장이 모두 박탈이 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관저에서도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왕자 자귀가 박탈된 건 1919년 1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던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 이후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성범죄자 앱스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번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판이 커지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왕자 자귀를 박탈한다는 굉장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결단을 내렸거든요. 네. 영국 언론은 존폐 위기 앞에 선 왕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7년에 사망한 이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로 그 군주제 존폐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지 지지 여론도 하락세가 뚜렷해요. 군주제가 영국에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1983년에선 86%였는데 네. 2024년에는 51%로 뚝 떨어졌고요.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3%에서 15%로 높아지면서 군주제 지지율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왕실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영국 의회나 정부에서는 왕실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앤드루 왕자를 아예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법안까지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좀 약간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세계 최초의 노담 국가. 네, 몰디브가 됐습니다. 네. 2007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흡연을 평생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성인이 되더라도 몰디브 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우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도 적용이 되니까 가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네.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약 5만 루피아 457만 원 정도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네. 이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이 법안을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건 몰디브가 처음입니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도 2009년에 똑같은 법안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환경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네. 2023년 10월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작년 초에 결국 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시작은 먼저 했지만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최초의 시행한 노담 건? 국가는 몰디브가 된 건데요. 네. 지금 영국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비흡연 세대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키워드 아시아 노마저.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일부 유럽 지역에서 좀 발생했던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 현상이요. 이제 아시아로까지 확산됐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네.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0%나 급증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여서 베트남을 찾았던 외국 관광객 수가 21%나 많아졌는데요. 이 오버 투어리즘 폐해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된 곳은 작년에 5,6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일본의 교토가 꼽혔습니다. 네. 여유 있는 관광은 불가능해졌고 골목길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주민들이 출퇴근, 통학에도 어려움을 겪을 지경인데요. 최근에 교토 시민의 90%가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 외국인들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교토시가 작년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요. 숙박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면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게 된다.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인데 이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뭐 발리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뭐 규정을 무시하는 관광객이 여전히 많은데 체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법을 만들어도 시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공상과학 속 존재가 손에 닿는 현실이 됐다. 내년에 미국에서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말동무도 해주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개발했는데요. 네. 이 네오를 이제 구입하려면 매달 우리 돈으로 71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든가 네. 아니면 2,860만 원 정도를 내고 사면 됩니다. 키가 175cm고요. 사람처럼 얼굴, 2개의 팔, 2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곳의 최고 경영자가 휴머노이드는 오랫동안 공상과학 속 존재였는데 이제 손에 닿는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네오 손에 방수 기능이 있답니다. 설거지나 빨래를 할 수 있대요. 정말요? 근데 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거죠. 손님이 오면 문도 열어주고요. 물건도 가져오고 밤에 불도 끌 수 있습니다. 또 집안일 기능을 사용할 때는 원하는 시간도 지정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기능이 그때마다 향상된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갑자기 기가 뜨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또 사용자랑 소통을 할 수 있대요. 지식을 얻거나 농담도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면 이 휴머노이드가 재료를 인식해서 네. 오늘은 파스타가 어때요? 이렇게 제안도 해주는 방식이래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은 집안일을 대신해 준다니까 너무 좋다. 이런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로봇 카메라와 원격 전문가가 집 내부를 볼 수 있다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AI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게 될수록 편의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윤리와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빨래 기준은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빅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함께 듣겠습니다. So I'm listening for the weather to predict the coming day. Leave all thought of expectation to the weatherman. You know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t is he has to say, 'cause tomorrows keep on blowing in from somewhere. All the people that I know in the apartments down below, busy with their starring roles in their own tragedy. Sunlight sends you on your way, and those restless thoughts that cling to yesterday. Never be afraid of change. I'm calling on the phone, I hate to leave you on your own, but I'm coming home today. And this busy inner city has got nothing much to say. And I know how much you're hanging around the letterbox. And I'm sure that as I'm writing, you'll be somewhere on your way, in a supermarket checkout or a restaurant. I've been doing what I'm told. I've been busy growing old, and the days are getting cold, but that's alright with me. Sunlight sends you on your way, and those restless thoughts that cling to yesterday. Never be afraid of change. I'm cal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개시에 맞춰 내일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은 대장동 개발 계획안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4,160대로 올라가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사상 처음으로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히토류 관련 얘기 자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신할 새 히토류 공급원으로 카자흐스탄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유와 가스뿐 아니라 우라늄 등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이 서방의 휴기금속 공급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이 세계 3위의 히토류 매장국이기 때문입니다. 뉴로뉴스에 따르면요, 카자흐스탄은 지난 4월 가라간다 주에서 93만 5,400톤 히토류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깊이 300m까지 조사했을 때 총 2천만 톤의 히토류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는 카자흐스탄을 이제 중국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히토류 매장국으로 만들 규모입니다. 이 매장지에는 네오티늄, 세륨, 란타늄, 이트리움 같은 원소가 들어있고요. 네. 네오티늄은 전기차 모터와 또 풍력 발전기에 쓰이는 강력한 연고자석의 핵심 소재로 네. 전기차 한 대당 약 2kg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히토류 금속의 공동 추출과 정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현지 가공 능력을 키우고 네. 정제된 원자재를 트랜스 카스피안 국제 운송로, 그러니까 카스피해를 바로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네. 서방에 실어나르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 EU도 이 희귀금속 확보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 2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죠. 예,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의 신규 광산과 또 가공 프로젝트에 25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한 4조 1,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독일 정부도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그러니까 동카자흐스탄 주에 리튬 채굴과 가공 사업에 5억 달러, 그러니까 7,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라늄 광산 사들이고 또 수억 달러를 광산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에 점점 더 집중됨에 따라서 이제 히토류 원소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히토류 원소 수요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배로 증가해서 31만 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판매되었고요. 네. 이 수치는 2030년까지 5천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네오디듐과 프라세디듐 같은 희소 금속은 이제 전기차에 이제 아주 필수적입니다. 계속 이제 많이 생산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카자흐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하기로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보준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를 만나서 양국 간 경제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양측은 1992년 이수교 이래 양국이 긴밀하고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산업부의 공적개발원조, 그러니까 ODA 자금으로 지원하는 희귀금속 기술협력센터 구축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히토류 산업 개발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예,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근 히토류 생산과 가공 기업을 세우라고 아주 지시한 바 있고요. 네. 히토류 금속 및 이 히토류 금속 채굴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은 이 히토류 금속 그리고 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분야 기업들은 5년간 총 1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운영될 예정인데요. 히토류 금속 그리고 또 이 핵심 소재 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견 및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첨단 기술 생산 개발 및 산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네. 이 기업의 최소 자금 조달 한도는요, 한 50억 탱게, 그러니까 150억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출은 최대 20년 동안 모든 통화로 이제 가능하고요. 수수료도 없었고 또 근데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확인된 매장량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및 전자 산업에서 수요가 높은 리튬, 코발트, 탕스텐, 게르마늄, 갈륨, 흑연, 그리고 히토류 원소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마랏 엘리바예프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이사회 의장에 따르면요,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 체인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리고 세계 핵심 소재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풍부한 자원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자유전진당이 예상 밖의
높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2년 전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출범했던 밀레이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중간 선거를 마친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상황 살펴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0월 26일에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있었는데 개표 결과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경제가 과도한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제가 망가졌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볼 때 이제 예로 삼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어떤 노골적인 그런 정치 내정 개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가 이제 지난 10월 26일에 있었죠. 그래서 이 개표 결과를 보면은 이 이제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미국도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지만 신임 대통령의 2년 차가 됐을 때 이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0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한 지 1년 11개월째인데 미국은 중간 선거 때 하원의 전체 의석을 바꾸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하원 전체 의석 257석 중에서 절반 가량인 127석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의원을 뽑고 네. 상원 의원 전체 72석 중에 3분의 1인 24석을 두고 이제 이 중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유전진당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극우 보수 성향의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0%가 넘는 득표를 이제 기록해서 64석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야당 패론주의 연합 좌파 성향인데 44석을 얻는데 그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 그런 범여권 의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된 의석까지 합치면은 네. 전체 257석 중에서 약 11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원래 당초 목표는 득표율 35% 이상 정도를 얻어서 86석을 얻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왜 이런 목표였냐면은 이제 이 집권당이 이 개혁 입법 추진할 경우에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목표였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러네요. 상원에서도 기존 의석이 이 자유전진당이 6석이었는데 12석을 추가해서 18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범여권 마크리 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주의 제한당이 있는데 그것도 네. 범여권이라고 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합치면 24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짜 의석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는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67.9%인데요. 네. 1983년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해서 네. 이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떤 민심이 지지하는 어떤 그 강도 또는 그런 것들은 좀 의문이 있다, 의문점을 제기할 만하다 네, 이런 네. 좀 단서가 붙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게 이게 선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네. 사실 열세였거든요. 이 집권 그렇습니다. 여당이. 집권 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나빠서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원에서 네.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네. 3분의 1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전기톱 들고 막 그때 그러니까요. 유세했던 기억나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밀레이의 경제 정책을 전기톱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름 통해서 네. 수치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그 최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참패했어요. 참패를 했던 이유는 그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이 그때 굉장히 강타를 했고 네. 또
또 국민 유권자들이 밀레이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페론주 연합에 대패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그 결과를 심지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도 뭐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1%포 차도 안 되는 0.7%포인트 차인데 예. 어쨌든 그 한 달 전의 결과에 비하면은 뭐 완전히 대이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변이 가능했던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면 무슨 뭐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사이?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개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 승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고 재정 수치도 흑자가 됐고 뭐 또 특히 어떤 재정 지출 여러 가지 이제 방만했던 정부 체제도 많이 이제 그 덩치도 많이 줄이고 해서 효과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 보조금 삭감 또 공공지출에 대한 서민들의 어떤 불만 뭐 이런 고통 또 일반 통행식인 이런 정책 추진, 더군다나 밀레이 개인의 어떤 그 뭐 과도하게 그 저기 도발적인 언행, 그리고 주변 측근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9월달에 나온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이 중간선거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거죠. 거의 400억 달러, 5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 지원 패키지를 주겠다 이렇게 했고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주 동안에 그 앞서서 2주 동안에 재무부가 이 peso화를 방어하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려 뭐 최대 21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는 3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이걸 쏟아부은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재무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긴 했지만 페소 환율이 기대만큼 진정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다각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금 간점적으로 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밀레이 정부에 다시 한번 이제 재신임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밀레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론조사 되겠네요. 결과를 좀 그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그 국정 지지율, 밀레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43%가 조금 넘고요. 51%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65%나 됐어요. 물론 이제 긴축재정, 고강도의 긴축재정 정책을 취하면은 서민들은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경제 사정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서민들은 나쁘게 체감하고 있다라고 나타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현 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군요.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좀 지표들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근데 2년 전에 밀레이가 취임했을 때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9월 달 지표가 이제 확인이 된 걸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2.1%여서 8월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밀레이 취임 전에 25.5%였거든요. 그에 보면은 월 인플레이션율을 굉장히 한 자릿수보다도 더 낮은 2% 초반, 2% 초반으로 잡았다는 좀 거는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30%가 넘기는 합니다. 재정 상황도 지난 8월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실업률이 올해 1분기에 7.9%로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씩이라도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취임 후 15개월 동안 전체 공무원의 수 중에서 한 4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감축을 해서 재정 지출을 30%나 줄였다고 해요. 성장률 보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성장률을 5.5%로 보는데 전문가들은 그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IMF는 내년에도 4.5%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남미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제가 9월 기준으로 30% 정도쯤 된다 했는데 이게 네. 연말로 가면서 점점 더 내려가서 예, 올해 말까지는 약 23% 정도가 되지 연평균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3년에 아르헨티나의 그 연 물가 상승률이 112%였거든요. 그거 보면 성과가 있죠. 그래서 그 뭐 외국 정부, 외국 뭐 경제 전문 매체들, 특히 IMF 이런 데는 뭐 망해가던 아르헨티나가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아르헨티나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보도를 냈는데 그 전까지 꽤 긍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외형적인 수치는 좋아지고 있지만 네.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내수 경기가 나쁜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긴축정책 고강도 긴축정책 정책을 취한 것도 있지만 이 밀레이는 지금 페소화 환율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뭐 이런 그 평가 절하 정책도 단행하기도 했는데 페소화를 고강도로 고페소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달러화 환율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쉽겠죠.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좀 역효과가 나서 고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내수 소비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죠. 내수와 수출이 그래서 거의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빨간불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특히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어떤 지금 거예요?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뭐 어떤 좀 위험한 국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그 가장 궁금하게 여겨보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유인데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도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의원이 네. 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좀 설명을 해라라고 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죠. 네.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그 어떤 한도를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정치적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외국 정부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거의 구제하는데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도 이제 히토류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유가 히토류 확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그 지난 10월에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궁금하겠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막대하게 지원하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앞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세계 뭐 3위 히토류 매장량을 가질 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 9일에도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가 히토류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민간 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게 원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히토류 또는 뭐 전략적 광물 개발권 이런 것들은 그 개발권을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정부가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주정부가 당연히 지금 밀레이 정부의 여당이 주정부를 장악을 해야 미국이 원하는 지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 뭐 지난 것과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겪었던 그 여당의 참패 결과는 반복되지 않기를 당연히 트럼프 정부는 바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뭐 볼 수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는 개인적인 밀레이에 대한 호감도도 엄청나게 많이 친하잖아요.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매장량이 실제로 아르헨티나 어느 정도인가요? 땅이 넓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리튬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가 아르헨티나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리튬은 사실 이게 반도체라든지 여러 전자기기 만들 때 중요하죠. 핵심적인 광물이죠.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지질 광업청이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 네. 약 매장량이 19만 톤 이상이고 또 그 잠재적인 자원이 330만 톤이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중국, 브라질 또는 오늘 나온 이 카자흐스탄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히토류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렇죠.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워낙 있는 지금 거죠. 중국이 절대적이잖아요. 예, 히토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레이 정부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에는 어떤 이런 히토류 문제도 있고 네. 또는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네. 또는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또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지금 이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무리한 수로까지 써가면서도 이렇게 정말 외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결과로 트럼프는 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좀 더 간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영향력을 보이는데 더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하려고. 매우 커 보여요. 네. 뭐 최근에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문제이죠. 기독교인들이 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력 동원까지 유협을 했는데 이런 패턴의 어떤 외국에 대한 압력, 네.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